네, 안녕하세요. 이 반중신냉전,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의 자동차용 반도체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벌였습니다. 이렇게 미중 사이에 신냉전이 점점 더 이제 수위가 높아져 가는데 추세는 특히 우크라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짜이밍은 여기에 갇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에 끼어갖고 찢겨져 나간다. 그래서 찢자이밍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페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자동차는 통신선과 전기와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필립스에서 분사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고요. 유럽 자동차 회사에 반도체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중국의 윙텍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 인수한 후에 윙텍은 첫째 후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든 핵심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후공정은 중국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종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엔 연구개발 및 핵심 공정도 중국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다 못해서 지난달에 네덜란드가 70여 년 묵은 냉전시대 법규를 적용을 해서 지배권을 정부가 강제로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출하 통제로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해소동을 벌인 거죠. 나 물건 안 팔아. 그래, 너희 유럽 자동차 회사들 한번 뒤져봐. 그래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이후 수출 통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 네덜란드 유럽 쪽의 자동차 반도체 전쟁이 유럽이 벌인 자동차 반도체 전쟁이 현재 스코어로 보면 유럽 즉 네덜란드의 승리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 넥스페리아 전쟁에서 나타난 이 서방 즉 미국과 유럽의 통일전선 패턴을 보죠. 첫째, 중국이 공급망 사슬의 핵심 고리에 해당하는 서방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페리아가 자동차라는 거대한 완제품, 아주 복잡한 완제품의 공급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후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했죠. 후공정이 중국으로 가게 되니까 중국이 최종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두 번째 단계로 핵심 공정 및 연구개발도 중국으로 퍼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넥스페리아는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즉 네덜란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기업 지배권을 강제 장악을 했어요, 정부가. 그럼으로써 미국이 주도해온 반중 신냉전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즉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났을 때 언지를 줘서 유럽에 힘을 실어줬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깨갱하고 굴복을 했고 이런 1, 2, 3, 4, 5, 6, 6스텝으로 펼쳐진 이런 패턴입니다, 이게. 이 같은 패턴이 우크라 전쟁 이후에는 여러 분야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중국과 싸움이 붙고 미국이 그 나라 편을 들어주고 중국에 깨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저는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뿐 아니라. 이번에 저것 히토류도 그렇잖아요. 히토류도 그게 미국분에 관계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China against the world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셋의 말에 이거는 세계를 향해서 도발을 한 거지 미국의 국한에서 도발한 게 아니다. 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나서가지고 총대장으로 나서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당분간 1년 동안 서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말자라고 이제 합의를 해서 시간을 일단 유예를 가진 거 아니에요, 유예 기간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이 사람을 상당히 가끔 봅니다. 켄 카오라고요. 시진핑이 실각된다, 권력을 상실했다 이럴 때 켄 카오가 이런 얘기 믿지 마세요. 그 실제로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라고 아주 냉정한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얘기가 근데 소개하기가 조금 그런 게 어떤 화면 없이 쭉 혼자서 떠드는 화면만 나와가지고 그리고 말이 그렇게 카리스마틱하지 않아요, 재밌거나. 그래서 제가 별로 소개는 안 했지만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켄 카오가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이게 베이징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악몽이다. 트럼프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추진이 중국을 공포에 질리게 하다. Panic in Beijing 그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게임이 결국 동아시아 군사균형을 이걸 크게 뒤흔드는 거다.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참 말하자면 일종의 굉장히 거대한 아이러니다. 어떻게 그 뼛속까지 종중인 또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리짜이밍이가 알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떨결에 한 건지 원자력 잠수함 얘기를 트럼프한테 꺼냈을 때 과연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꺼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국내 정치용으로 꺼낸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트럼프가 덥석 오케이 지어 근데 미국 와서 지어 이렇게 패를 받아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밀덕들과 또 우리 이 애국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원잠 건조 빨리 착수해라, 빨리 본격화해라. 그래서 이게 북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터졌을 때 이거는 중국이 굉장히 이거는 불리해지는 게임이다. 이거 중국 큰일 난 거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중국이 아마 리짜밍에 대해서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이 김종대 씨 좀 섬찟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2016년, 17년 그 사드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되도 않는 이론이라고 이른바 말할 수 있는 아무튼 주저리를 만들어서 퍼뜨린 장본인이 이 사람이에요. 김종대 씨예요. 이게 이제 김종대 씨가 대표하는 진영, 저는 그 진영이 중국 북한에 대해서 따옴표 친화적 진영이라고 봅니다. 친화라 그럴게요. 뭐 친중, 종중, 친북, 종북, 중국 간첩, 북한 간첩 그건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중국 간에 대해서 우호적 친화적 진영을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는데 특히 군사지정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론이라고 뭐 혹은 썰레빠를 가지고 대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김종대 씨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강대국의 환상입니다. 과행 전력이자 지정학적 족쇄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기술과 유지보수도 미국 조선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 시간, 외교적 자율성입니다.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입니다. 이거를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의 좌빨들, 이른바 진보 진영, 이른바 저들 한마디도 얘기 안 하지만 그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 재벌들, 그땐 재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이거를 매판 자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판, 이거는 중국 공산당 용어로서 식민지 지배 세력, 식민지 열강과 결탁해서 국가와 민족을 상대로 악질적 돈벌이를 하는 그러한 상공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이판. 삼성 현대를 마이판이라고 불렀어요. 진보, 이른바 진보, 뭐 아무튼 그쪽에서 이른바 민주 진영에서. 그게 불과 40년 전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맞죠. 고농축 우라늄 쓰죠. 그러면 건조기술과 유지보수가 명목상 미국 법인,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한다는 얘기는 명목상 미국 법인인 한화필리에서 건조한다는 얘기고 그거는 상거래로 보면 미국의 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하는 형태가 될 거다. 따라서 유지보수도 거기서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거기서 주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조선산업 근데 그게 말하자는 건 한화필리죠. 미국 조선산업이 한국에 또 손아래 있는 건데 그건 말 안 하지. 그러니까 한국의 손아래 있는 미국 조선산업에 이 공급하는 잠수함이 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면 이거를 과연 우리 방위산업은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업체냐? 아니거든요. 분야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가 잘할 수 있는 분야하고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그걸 하청이라고 분담 체계죠. 협조 체제고. 이걸 하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치 삼성이나 현대그룹을 두고 마이판이다라고 불렀던 거랑 똑같은 멘탈이에요. 이걸 하청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지. 여기서 잠시 세련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여쭈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랑 관계돼 가지고 이제 언뜻 생각나는 기사가 최근 기사인데 유튜브 기사죠. 스트레이트 에로 뉴스 샌이라는 데서 만든 겁니다. 샌은 이게 그냥 일반 개인 유튜버가 아니고요. 미국 강경보수 온라인 매체입니다. 트럼프 맥렬 지지 진영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방위산업 기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Defense Industrial Base, DIB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한국의 고효율 대량 생산 방위산업 기반이 미국이 바로 필요로 하는 파트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짧습니다. The collection of companies supporting the military, called the Defense Industrial Base, also needs help making the things the military uses. So whether it's stuff that goes boom or zoom, more and more, it means relying on other countries. And South Korea may be in the best position to help. 이건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이 이거 뭐 이런 데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치적을 이건 굉장히 싸운 거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보이는 치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한국이야말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지, 동맹 중에 동맹이 될 수 있는 입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3,500억 달러 그거 좀 불리한 조건인 듯 보이는 그런 조건으로 투자하는 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왜 그러냐, 미국이 살아야 한국도 삽니다. 우선 첫째 이유는 미국은 지금 무지막지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에 나라가 빈사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거덜이 나고 있어요. 따라서 해외 투자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 선봉에 한국에 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명목상으로 좀 나쁜 조건인 듯하다. 오케이. 명목상으로 나쁜 조건인 듯하다. 그러면 아니 명목상 나쁜 조건인 것 같으면 뭐 안 되나?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라는 건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 미국에 프로젝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성공적이고 그게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껍데기 벗겨서 쫓아내고 싶어도 못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옵션을 가지는 거지 그 옵션을 과연 지금 정의된 형태로 행사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 가지 두고두고 뒷맛이 남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분기탱천에서 트럼프의 늙은이가 한국인 껍데기를 벗겨서 날로 회쳐먹으려고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미디어는 몰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서 꽤 수입해요. 한 천연가스 경우에 한 20-30% 할 겁니다. 미국서. 그 비중 높여주고 또 셰일 원유도 그쪽에서 실현할 수 있으면 비중 높여주고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오펙이 공급하는 가격에 카타르가 공급하는 가격에 2배로 앞으로 계속 산다 뭐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 국제 시세에 맞춰서 사는 건데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마찬가지인데 참고로 우리가 미국에 1년에 미국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무역 흑자가 일본보다 커요. 연 500억 달러, 600억 달러입니다. 수준이 지금 400 몇십억 달러, 500억 달러 되죠 연에. 이거 600억 달러 금방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줄여주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합리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번에 리짜밍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줄이를 틀었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살벌하긴 할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이 계속 계셨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했을 텐데. 근데 그게 뭐 가지고 당장 나라가 망할 지경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 다음에 또 에세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무기, 한국 방사는 필사의 환경에서 성장했다. 유전자가 다르다. 이런 뜻의 말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mith says South Korea, and by extension its defense industrial base, did not develop with the same sort of luxuries often enjoyed by their US and European counterparts, because those counterparts did not have a nuclear-armed neighbor to their north promising their destruction.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절실한 환경에서 굉장히 각박하고 절실한 환경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나 대량 생산성, 그 스피드, 가성비 이런 게 족탈불급이다 여기가.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그 전략적 구도를 같이 맺질 않으면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회복할 길이 없다. 미국의 방위산업이. 그럼 우리가 바보냐고요. 가서 그 구도 맺으면서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거지. 게임이 그런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참 이상해 하여간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제목 뽑은 거 뭐냐면 이재명이 원잠을 하자 그랬더니 미국서 트럼프가 미국에서 건조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 당연한 거지. 원자력 잠수하면 보통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조가 한편으로는 이재명을 까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마땅히 우리나라에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지면요
전홍축을 써요. 전홍축 쓰면 10년에 한 번씩 원자력 잠수함 동강내 갖고 그 다시 연료 충진하고 다시 원자력 잠수함 붙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이에요. 그게 저기 프랑스 방식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고농축을 써서 30년이면 30년 동안 그 원잠의 생명주기 동안 연료 한 번 넣고 끝나버려야 된다고. 진수할 때 연료 한 번 넣고 끝나야 돼요. 게임 끝쳐야 돼. 그러면 미국의 군사용 원자로 혹은 미국과 합의된 군사용 원자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은 군사용 원자로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고농축 우라늄을 지원받겠죠. 뭐 60%건 70%건 80%건 50%건 40%건 20% 이상이면 고농축이라 그러니까 또 그저께 거기 보니까 무슨 언론 보니까 20% 우리가 쓸 가능성이 있다. 우린 전홍축입니다. 20%가 무슨 놈의 전홍축이에요. 프랑스가 6% 쓰는데 전홍축이. 그리고 우리 그 원자력 발전에 쓰는 전홍축 연료가 3에서 4%거든요. 그러니까 전홍축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20% 미만을 전홍축이라 그러고요. 20% 이상을 고농축이라 그럽니다. 그럼 20% 쓰면 그 고농축 쓰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은 93%까지 씁니다. 참고로 90%가 우라늄 원자탄을 만들 때의 우라늄 농축도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리짜밍은 시진핑한테 원자력 잠수함을 변명을 했죠. 이거 뭐 이런 용도고 저런 용도고 뭐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중대 우려 사안이다. 유의하겠다. 이 중대 우려가 이걸 가리켜요. 시진핑이 말한. 이 원잠의 도미노 효과는 뭐냐면 한국에 원잠 가면 일본이 오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원잠의 간접 효과는 뭐냐. 그렇게 해서 원잠이 만들어지고 원잠이 갖춰지기 시작을 하면 이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저항이 세져요. 그러니까 중장기적 결과는 뭐냐. 중국 해군의 심대한 장애, 심지어 중국 해군의 무력화가 일어나죠. 못 끼어나오는 거지. 유사시 생각하면. 못 가불죠. 자, 반중 신냉전이 거슬릴수록 리짜밍은 찢겨나가죠. 찌짜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편으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돼가는 거예요. 세계 유일의 양자간 연합군 체제가 되잖아요. 그런 동맹국에 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번에 헤그세스 왔다고. 지금 화면이 헤그세스 오늘 8년 만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국방부가 아니죠. 전쟁 장관입니다. 전쟁부입니다. 공식적으로 전쟁부예요. 디파트먼트 워입니다. 그 왔다고 뭐 와서 뭐 전작권 환수를 협의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매스미디어 제목에 갈겨놨는데 중앙일보는 웃겨. 중앙일보는 전작권 환수라고 쓰고 JTBC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불러요. 두 개 완전히 다르거든. 일단 전작권 전환이 맞는 용어고요. 전작권 전환 이건 개꿈입니다. 그건 이충곤 박사가 며칠 전에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국방수권법안에 현행의 제도, 한미관계의 기본, 주한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못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얘기 하지 마라 이 소리야. 그럼 헤그세스는 그거 뭐 좋은 거고 저는 뭐 지지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그거 반대합니다 해갖고 여기 반미하는 애들 무슨 부지를 일이 있나? 지지해요. 원칙적으로 지지하죠. 내 중국이 착해질 때까지 아니지만 중국이 착해질 때까지는 뭐 전작권 그대로 뭐 미국에 가져가야죠. 근데 뭐 언젠간 중국이 착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 지지합니다. 지금 그런 어조예요, 그게. 그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전쟁부 장관입니다. 전쟁부 장관, 미 전쟁 장관. 아니 자기들의 공식 부처명이 디파트먼트 워인데 왜 국방부라고 꾸역꾸역 부르냐고. 미 전쟁 장관, 헤그세스, 전작권 뭐 환수 지지, 뭐 전작권 전환 지지는 말이 돼. 전환 지지, 그건 지지하지. 세워라 내워라지. 근데 왜 미국 입장이요. 지금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판에 주한미군의 그 운영권을 한국에 넘겨 전쟁이 터졌는데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머리에 총 맞았냐고. 그런 일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전작권 환수는 이제 그게 그릇된 용어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국방부, 우리 국군에서 전작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진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1948년 국군이 건국됐지만 무장 경찰 수준이죠. 6.25 전까지는. 따라서 전시작전이라는 컨셉 자체가 성립을 안 하지. 뭐 그때도 전시작전권이 있었다면 뭐 있었겠지. 말하자면.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되돌이킨다? 그건 아니죠. 그때 우리
군대라는 게 정말 비참했지. 그 6.25 거치면서 국군이 국군답게 되고 6.25 때 이미 우리가 유엔군의 일환이잖아요. 유엔군의 일환으로서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죠. 그러면서 동시에 전작권이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환수는 말이 안 되고 전환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하여간에 악랄해. 이거 리짜이밍의 환수란 용어 썼지? 제가 알기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종중 세력의 포로죠. 리짜이밍이.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중국과 종중 세력에 붙잡혀 있고 다른 쪽 다리는 이거 뭐 대한민국 엄청난 관성, 엄청난 그 질량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이거 잘 엎어지지도 않는다고. 여기에 대통령이라는 그런 족쇄예요. 리짜이밍한테는 대통령이 족쇄라고. 좋다고 찾지만 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서 양쪽에 다른 전혀 충돌하는 두 개의 어떤 그 톱니바퀴에 딱 물려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미국과 유럽이 반중 신냉전에 초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공동 성명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러면은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냐? 없었어요. 맹숭맹숭하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논의가 됐는지도 잘 모르게 그렇게 회담이 있었고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뭐냐?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 이건 미봉이고 시간 벌기다. 오케이, 시간 벌기야. 그럼 시간이 누구한테 유리한데? 미국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긴 회담이에요, 이게. 시간은 중국한테 지금 쥐약입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히토리만 봐도 알잖아요. 시간이 1년가 2년가 3년가 그러면 지금 중국이요. 히토류 광산에서 채굴은 70%, 이 가공 정제까지 하면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1년가 2년가 하면요. 중국의 포지셔닝이 줄어들어요. 근데 중국의 포지셔닝이 줄어들면 이게 뭐 중국이 30%로 줄을 필요가 없어. 가공 정제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 70%만 되더라도, 즉 30%만 서방에서 직접적으로 하더라도, 서방이 제어하는 그런 이 지역에서 중국 힘 못 써요. 왜냐? 지들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히토류 이용한 그런 부품들은 그냥 일반적인 용도니까 팔을 수밖에 없고, 민감한 용도에 쓰는 거, 반도체, 뭐 무기, 뭐 이런 민감한 용도에 쓰는 거, 그걸 제어하겠다고 나설 때는 중국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30%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요. 일반적이 훨씬 크죠, 시장이니. 그럼 민감하지 않은 쪽이. 그래서 시간은 중국에게 쥐약이에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 정비된다고요. 중국을 왕따시키는 글로벌 공급망에.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중국 경제는 폭망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인구구조, 연령층 인구구조, 데모그래피 역시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중국에게 쥐약이고요. 시간은 미국과 서방 편입니다. 시간 벌기를 하면 중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유럽은 반중 신냉전에 초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쪽으로는 서방과 그 서방 속의 서방의 일원으로서, 서방 선진국이거든, 대한민국은. 서방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의 처지, 대한민국의 팔자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 아니야. 명함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명함 쓰는 유일한 사람은 리짜이밍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른 한편으로 리짜이밍은 그 출신 성분이, 뭐 쟤들 용어로 출신 성분이 아주 악질적인 친중, 종중, 친북, 종북 무더기 속에서 핀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불균형 아니에요. 톱니바퀴 사이에 낀 거 아니야. 이게 몸이 성하겠냐고 찢겨나가죠. 찌짜야밍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